2025년 12월 16일 국회 앞은 차가운 겨울비로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네.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또 경기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분들이었죠. 맞아요. 손에는 피켓을 들고 머리에는 붉은 띠를 두르고요. 저희가 오늘 분석해볼 자료는 바로 그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및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출범식 현장에서 녹음된 생생한 목소리들입니다. 축제가 아닌 어떤 투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외침,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그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그 절박함이 느껴져요. 그렇죠. 이게 표면적으로는 우리 동네의 송전탑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어볼 이 자료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그 이상이군요. 이건 사실 한국의 미래 산업, 에너지 정책, 그리고 누구의 희생 위에서 우리의 첨단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정말 중요한 충돌의 현장입니다. 누구의 희생이라는 말씀이 벌써 무겁게 다가오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갈등의 시작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바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전국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건가요?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핵심이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요. 그 핵심 동력을 더 키우기 위한 그야말로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규모입니다. 이 산업단지 하나를 돌리는데 필요한 전력량이 자료에 따르면 무려 10기가와트에 달한다고요. 10기가와트요.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인가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집회 발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의 16.5%에 해당하는 규모래요. 와, 16.5%요? 네.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쓰는 전기의 거의 6분의 1 정도를 이 단지 하나가 쓰게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세상에. 국가 전력의 16.5%라니. 한 지역의 산업단지가 그 정도를 쓴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럼 그 막대한 전기는 다 어디서 가져온다는 계획인 거죠? 바로 그 지점이 갈등의 핵심이에요. 아, 정부 계획은 일단 일부는 신규 LNG 발전소, 즉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충당하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이미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끌어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요? 네. 구체적으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같은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용인까지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라는 거대한 전기줄을 통해 보내겠다는 거죠. 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듣는 자료에 전남 영암, 전북 부안, 충남 당진 같은 여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지방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의 공장 하나를 위해 보내는 구조니까요. 네. 그 지역 분들이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한마디로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한계에 다다랐다. 특히 충남 지역 대표의 발언이 기억에 남는데요. 충남은 이미 전국에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 61기 중에 29기를 또 안고 있대요. 거의 절반이네요. 네, 거의 절반이죠. 이미 4,000개가 넘는 송전탑이 거미줄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는데 여기에 또 희생을 하라는 거냐는 절규가 터져나오는 거죠. 이미 그렇게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군요. 네, 그 발언자가 영화 친구의 유명한 대사를 인용하더라고요. 어떤 대사죠? 많이 무거다 아이가. 이 말이 지금 충남 도민들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요. 더는 못 참겠다는 거죠. 자료를 보면 농민들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이 묘사되는데 한 참가자는 농촌의 평화롭던 겨울 풍경이 송전탑 반대 현수막과 깃발로 윗신년 쏟게 변했다고 토로해요.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거죠.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 실제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특히 전남 영암 상황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 공사를 강행하려고 경찰력을 동원했고 이걸 막으려는 주민들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어르신이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상황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듣기만 해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흥미롭게 들었던 지점은 이분들이 단순히 우리 동네는 안 돼, 소위 님비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바로 그 점이 이 운동의 핵심이에요. 네. 만약 단순히 지적 이기주의였다면 이렇게 전국적인 연대가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자료 속 연설과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이분들의 주장은 이건 모두에게 불행한 시대에 뒤떨어진 계획이다라는 확신에 차 있어요.
그 중심에는 아주 강렬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에너지 식민지라는 표현이에요. 에너지 식민지요. 와, 정말 단어 선택이 강렬하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식민지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 산업의 혜택은 수도권이 누리고 발전소와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 파괴, 건강 위협, 땅값 하락 같은 고통은 지방이 전부 짊어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군요. 이건 국가 불균형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그러고 보니 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지산지소 원칙을 강조했다는 발언도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게 지산지소의 핵심인데 네네.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거죠.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이 약속했던 그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불공정하다는 느낌이 이분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공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이게 맞는 방향이냐는 문제 제기도 아주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핵심 논리인데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주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은 LNG 발전과 장거리 송전망에 크게 의존하거든요. 네. LNG가 석탄보다는 깨끗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화석연료고 탄소를 배출하죠. 게다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송전망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파괴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요. 이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거나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아리원언드레드 같은 세계적인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라는 지적이에요. 그건 무슨 이야기였죠? 그거 재미있는 일화였어요. 한 발언자가 청중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 계획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부합합니까? 그랬더니 AI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하하, 궁금하네요. 청중들이 궁금해하니까 답을 알려주는데 AI가 아주 단호하게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와. AI조차 이 계획의 문제점을 아는데 왜 정부만 모르냐는 일종의 풍자였죠. 하하. AI도 반대하는 계획이라니 정말 재치 있는 비판이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이런 전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닐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시위대의 세 번째 핵심 주장과 연결됩니다. 아, 그래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나 미국의 인텔, 네. 심지어 미국의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조차도 전력과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비수도권 지역을 공장 부지로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모든 자원이 부족하고 비싼 수도권에 모든 걸 집중시키는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그들은 전력 자립이 가능한 곳, 재생에너지 수급이 원활한 곳을 찾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하면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의 납품 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용인산단은 아리백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왜죠? 수도권에는 재생에너지를 만들 땅도 자원도 부족하니까요.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근시안적인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공정성, 환경, 글로벌 경쟁력까지. 그런 건데 애초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 계획이 어떻게 여기까지 추진될 수 있었던 걸까요? 주민들의 분노에는 이런 과정상의 문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마지막 핵심 논거인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입니다. 절차적 정당성? 이 계획이 이전 정부에서 속도전이라는 이름 아래 굉장히 서둘러서 추진되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거나 환경 영향 평가를 꼼꼼히 거치는 절차들이 상당 부분 무시되었다는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출범 선언문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주민을 제외하고 속도전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저비용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경험했다. 이 말은 주민들을 무시하고 진행해봤자 결국 저항에 부딪혀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걸 왜 반복하냐는 뜻이죠. 이런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과정이 주민들의 불신과 분노에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정말 총체적인 문제 제기네요. 그런데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에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현장 녹취를 들어보니 국회의원들의 연설도 꽤 많던데요. 네, 여러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행동하고 있어요. 그냥 와서 얼굴만 비추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를 들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단상에 올라서 여러분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회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했어요. 상임위원장이 직접 나선 거면 무게감이 다르죠. 네, 그렇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선 의원도 있다고요. 네,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이에요. 이미 일부 주민들이 이 계획의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거기에 본인이 직접 법률적인 의견서까지 써서 제출했다고 밝히더라고요. 와... 이건 단순히 지지 발언을 넘어서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의 결정에 법적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정치권이 꽤 진정성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주네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거는 대상은 역시 현 정부, 이재명 대통령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집회 분위기 전반에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었어요. 이전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계획이니 현 정부가 바로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강하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에너지 분권이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키더라고요. 아, 과거 발언들이요? 네. 한 의원은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왜 그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대통령 역시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투쟁과 목소리를 통해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정부에게 원하는 것, 그 요구사항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행사 마지막에 발표된 요구안이 있었죠? 네,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했어요.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오,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 당연히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의 전면 재검토입니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거고요. 네, 재검토. 둘째, 그 계획의 일부인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당장 중단하라는 겁니다. 셋째가 중요한데 여기서 대안이 나옵니다. 아, 대안. 지금처럼 수도권의 모든 걸 집중시키는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 정책으로 대전환하자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정부 혼자 결정하지 말고 정부와 주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논의하자는 겁니다. 와, 정말 논리정연하네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새로운 틀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는 국회 앞 집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갈등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송전탑이라는 하나의 시설물 문제로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파고들수록 대한민국 전체의 산업과 에너지,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의 미래 방향에 대한 거대한 논쟁으로 확장되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최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가 있죠. 그렇죠. 동시에 지역 소멸을 막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도 있고요. 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이 3가지 거대한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나왔던 에너지 식민지라는 단어가 저는 계속 머릿속을 맴도네요. 어쩌면 무심코 지나쳤을 그 단어가 이 모든 갈등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이 전기,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컴퓨터를 켜는 이 에너지는 과연 어디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오고 있는 걸까요? 그 보이지 않는 비용을 혹시 누군가 어딘가에서 대신 부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5년